기름값이 왜 이래? 단 2주 만에 전 세계 물가가 흔들렸습니다. 바로 미국과 이란 사이의 임시 휴전 협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전쟁을 멈춘 것이 오히려 더 큰 위기의 신호일까요? 2026년 봄, 좁은 바닷길 하나가 막히자 배를 돌리는 비용이 한순간에 수십 배 치솟았습니다. 그 충격이 기름값을 밀어올리고 마트 진열대 가격을 바꾸고 결국 우리 통장 잔고까지 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에 주목하고 어떤 경제적 대비를 해야 할까요? 2026년 봄, 뉴스 화면마다 미국 이란 15일 휴전 합의라는 자막이 흘렀습니다. 주식시장은 반색했고 유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하지만 이 장면을 보며 오히려 긴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국제 정세를 오래 들여다본 분석가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긴장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휴전은 평화가 아니라 다음 수를 준비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체스판으로 치면 잠깐 손을 거둔 것처럼 보이지만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음 말을 어디에 놓을지 계산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휴전을 실제로 이끌어낸 주인공이 미국도 이란도 아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뜻밖의 인물이 무대 뒤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파키스탄이었습니다. 파키스탄은 이란과 국경을 맞댄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파키스탄이 나섰을까요? 이유는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이란과 파키스탄의 국경 지대에는 발루치족이라는 소수민족이 양쪽에 걸쳐 살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가 흔들리거나 무너질 경우 그 혼란이 국경을 넘어 파키스탄 안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옆집에 불이 나면 우리 집 담장도 타들어갈 수 있다는 공포였습니다.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을 할 처지가 아니었던 겁니다. 결국 파키스탄은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필사적으로 중재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겉으로는 두 강대국의 담판처럼 보였지만 실제 협상 테이블을 세팅한 건 자국의 불안을 막으려 했던 작은 나라의 절박함이었습니다. 국제 정치는 종종 이렇게 가장 조용한 곳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렇다면 협상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미국이 가장 집요하게 요구한 건 이란의 단거리 미사일이었습니다. 수량을 줄이고 사거리를 제한하라는 압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이 요구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것조차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이 미사일들이야말로 이란이 가진 사실상 유일한 협상 카드였기 때문입니다. 군사력만 놓고 보면 미국은 압도적입니다. 그런데도 미국이 쉽게 밀어붙이지 못하는 이유, 그 비밀이 바로 좁은 바닷길 하나에 숨어 있습니다. 지도를 펼쳐보면 페르시아만 끝자락에 아주 좁은 물길 하나가 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가장 좁은 구간의 폭이 서울 광화문에서 인천공항까지의 거리와 엇비슷합니다. 불과 그 정도 너비의 바닷길인데 전 세계에서 하루에 소비되는 원유의 약 5분의 1이 이곳을 통과합니다. 좁은 골목 하나가 지구 전체의 에너지 혈관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과의 관계는 더욱 직접적입니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의 70% 이상이 중동에서 오고 그 기름의 99%가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들어옵니다. 사실상 한국 경제를 움직이는 에너지 전부가 이 좁은 목을 지나는 것입니다. 서울 시내 버스가 달리고 공장 기계가 돌아가고 겨울에 보일러가 켜지는 것, 모두 이 바닷길이 열려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해협의 양쪽 해안 중 한쪽이 이란 영토입니다. 이란은 해협을 따라 산악 지형과 섬들에 미사일 기지를 촘촘히 배치해뒀습니다. 마치 좁은 골목 양옆 건물 옥상마다 저격수를 세워둔 모양새입니다. 지나가는 배는 많은데 위에서 내려다보는 눈은 하나뿐인 구조입니다. 미국이 군사력으로 이란을 압박하기 어려운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설령 이란 정부를 완전히 무너뜨린다 해도 산악지대에 흩어진 민병대나 후티 반군 같은 세력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들이 해협을 향해 미사일 한 발만 쏴도 전 세계 유조선들은 즉시 항모를 바꿉니다. 대형 물류 회사를 없앴더니 수많은 하청 업체들이 골목마다 자리를 잡고 통행세를 뜯는 상황과 같습니다. 실제로 2024년부터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상선을 공격하기 시작하자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는 화물선들이 아프리카 대륙을 빙 돌아가는 항로를 선택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길이 막혀 제주도를 한 바퀴 돌아가는 격이었습니다. 그 결과 운송 시간은 2주 가까이 늘어났고 물류 비용은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단순한 지리적 통로가 아닙니다. 누가 이곳을 통제하느냐에 따라 전 세계 물가와 금리, 그리고 우리 지갑의 두께가 달라집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긴장이 고조되자 세계 최대 해운사들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발표도 대대적인 뉴스도 없었습니다. 그저 유조선과 컨테이너선들이 하나둘 항로를 바꿨습니다. 선장들은 위험 수당을 요구했고 보험사들은 해당 구역의 보험료를 수직으로 올렸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시장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물류란 결국 제때 제자리에 물건을 갖다 놓는 일입니다. 그런데 배가 돌아가거나 멈추면 이 단순한 일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공장은 원자재를 제때 받지 못하고 마트는 진열대를 채우지 못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가격표 숫자가 바뀌어 있는 것만 보이지만 그 뒤에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바닷길의 긴장이 숨어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실감납니다. 2026년 초 해상 운임 지수는 이미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는데 호르무즈 긴장이 본격화되자 운임료가 단기간에 수직 상승했습니다. 비유하자면 치킨 한 마리 배달비가 갑자기 치킨값보다 비싸진 상황입니다. 배달비가 오르면 치킨값도 오를 수밖에 없듯 물류비가 오르면 결국 모든 물건값이 따라 오릅니다. 한국은 이 충격에 특히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원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동차 부품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원자재, 반도체 공장을 돌리는 에너지, 겨울철 난방에 쓰이는 액화 천연가스까지 대부분이 중동과 연결된 바닷길로 들어옵니다. 호르무즈가 흔들리면 한국 산업 전체가 동시에 흔들리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잠깐 비슷한 상황을 먼저 겪은 나라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도 에너지 수입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 의존합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 일본은 극심한 물가 폭등을 겪은 뒤 에너지 비축량을 대폭 늘리고 원전과 재생에너지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하나의 공급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몸으로 배운 결과였습니다. 한국 역시 같은 지리적 조건, 같은 수입 의존 구조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선택은 단순한 참고 사례가 아닙니다. 문제는 구조를 바꾸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당장 내일 호르무즈가 막혀도 에너지 공급망을 하루 만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항상 준비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갈라놓습니다. 배들이 멈추기 시작했을 때 이미 청구서는 인쇄되고 있는 셈입니다. KDI와 IMF가 내놓은 경고는 냉정했습니다. 중동 분쟁이 2026년 상반기 내내 이어질 경우 국제 유가가 배럴당 179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시나리오였습니다. 179달러라는 숫자가 낯설게 느껴진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2020년 코로나 직후 유가가 바닥을 쳤을 때와 비교하면 거의 6배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기름값이 6배 뛴다는 건 단순히 주유소 가격표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활 전체가 흔들리는 일입니다. 가장 먼저 체감하는 건 주유소입니다.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3,000원을 넘어서면 매달 자동차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의 기름값 부담은 지금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충격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트럭이 달려야 마트에 물건이 들어오고 배가 움직여야 공장에 원자재가 도착합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이 모든 과정의 비용이 동시에 올라갑니다. 결국 마트 진열대에 라면값, 과자값, 생수값이 줄줄이 따라오르는 것입니다. 플라스틱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플라스틱 용기, 포장재, 자동차 부품의 원료인 PP 수지는 석유에서 뽑아냅니다. 유가가 오르면 이 원자재 값도 함께 뜁니다. 편의점 도시락 용기부터 자동차 범퍼까지 석유와 연결되지 않은 물건을 찾는 게 오히려 어려울 정도입니다. 항공 물류도 직격탄을 맞습니다. 호르무즈 긴장으로 중동 항공로 일부가 우회되면 한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항공편의 비행 시간과 연료비가 늘어납니다. 반도체와 배터리처럼 빠르게 납품해야 하는 고부가 수출품들은 항공 운송 비중이 높습니다. 수출 비용이 오르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기업 실적이 흔들리고 결국 고용과 임금에도 영향이 미칩니다. 기름 한 방울이 만들어내는 파장이 생각보다 훨씬 깊고 넓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026년에는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들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가와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되면 그 기대는 상당 부분 빗나갈 수 있습니다.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정이라면 이자 부담이 예상보다 훨씬 오래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유가가 오르고 물류비가 뛰면 가장 먼저 신음하는 곳은 대기업이 아닙니다. 골목 식당이고 동네 세탁소이고 새벽 배송을 기다리는 평범한 가정입니다. 큰 기업은 비용이 올라도 버틸 여유가 있지만 마진이 얇은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은 원가가 조금만 올라도 바로 적자로 돌아섭니다. 충격은 항상 가장 약한 곳을 먼저 건드립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동네 치킨집을 예로 들면 닭고기 가격이 오르고 포장 용기 원가가 오르고 배달 플랫폼 수수료도 오릅니다. 그렇다고 치킨 한 마리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면 손님이 줄어듭니다. 결국 사장님이 감당해야 하는 몫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전국에 수십만 명에 달하는 자영업자들이 이 압박을 동시에 받게 되면 그 충격은 고스란히 고용 감소와 소득 감소로 이어집니다. 가계부채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는 GDP 대비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100만 원을 벌면 그중 상당 부분이 이미 빚 갚는 데 쓰이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물가까지 오르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더 줄어듭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실질 구매력 감소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월급은 그대로인데 살 수 있는 게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더 깊은 문제는 이 상황이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중동 분쟁이 하루아침에 끝나더라도 한번 오른 물가는 쉽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공급망이 정상화되는 데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2021년 코로나 이후 물류 대란을 떠올려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항구가 정상화됐다고 해서 물가가 바로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뛴 가격은 관성처럼 높은 곳에 머물렀습니다. 사회적 피로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사람들은 지갑을 닫습니다. 소비가 줄면 매출이 줄고 기업은 투자를 미룹니다. 경제 전체가 움츠러드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나빠지는 가장 다루기 어려운 경제 상황입니다. 결국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지정학 뉴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골목 식당 사장님의 한숨이고 장바구니를 들고 한 번 더 가격표를 확인하는 손길이고 이자 고지서를 받아든 가정의 침묵입니다. 역사를 보면 에너지 충격을 먼저 겪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들여다보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실마리가 보입니다. 1973년 오일 쇼크는 전 세계를 강타했지만 나라마다 대응은 달랐습니다. 당시 중동 원유에 심하게 의존하던 일본은 충격이 특히 컸습니다. 물가가 단숨에 뛰었고 기업들은 줄줄이 비용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 고통을 계기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했고 국가 차원의 전략 비축유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한번 뼈저리게 당한 뒤 구조 자체를 바꾸는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독일의 사례도 주목할 만합니다. 독일은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지나치게 의존하다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극심한 에너지 위기를 맞았습니다. 난방비가 폭등했고 산업 생산 비용이 치솟았습니다. 독일 정부는 이후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를 대폭 높이고 에너지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작업을 서둘렀습니다. 하나의 공급처에 모든 것을 맡기는 구조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직접 경험한 결과였습니다. 한국의 상황은 일본, 독일과 구조적으로 닮아 있습니다. 세 나라 모두 에너지 자원이 부족하고 수출로 먹고 사는 경제 구조를 갖고 있으며 특정 지역의 공급망에 높은 비중을 의존합니다. 일본이 오일 쇼크에서, 독일이 가스 위기에서 얻은 교훈은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위기가 오기 전에 공급선을 다양하게 만들어두지 않으면 좁은 목 하나가 막혔을 때 나라 전체가 숨을 멈춘다는 것입니다. 물론 차이도 있습니다. 일본과 독일은 위기를 겪은 뒤 수십 년에 걸쳐 구조를 바꿔왔습니다. 한국은 지금 그 전환점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논의, 에너지 비축량 확대 정책, 중동 외 공급선 확보 시도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지만 속도가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붙습니다. 위기는 준비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를 냉정하게 가릅니다. 일본과 독일이 고통스러운 경험 끝에 선택한 길은 결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선택의 교훈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유효하게 살아 있습니다. 문제는 교훈을 아는 것과 실제로 움직이는 것 사이의 거리입니다. 휴전 시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15일이라는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위기가 본격화되기 전 지금 이 순간이 사실상 마지막 준비 구간일 수 있습니다. 먼저 금리에 대한 기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2026년에는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대출 이자가 줄고 조금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유가가 오르고 물류비가 뛰면 물가는 쉽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물가가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변동금리 대출을 안고 있는 분이라면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 볼 시점입니다. 이자 부담이 예상보다 훨씬 오래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 포트폴리오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류비에 민감한 업종,
예를 들어 빠른 배송을 무기로 하는 이커머스 기업이나 항공사, 유통업체는 비용 압박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해운사나 조선업체는 운임료 상승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자재나 에너지 관련 자산도 인플레이션 방어 수단으로 주목받습니다. 물론 투자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의 지형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현금 흐름 관리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물가가 전방위로 오르는 상황에서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유동성을 확보해 두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레버리지, 즉 빚을 이용한 투자는 금리가 높고 변동성이 클 때 가장 위험합니다. 수익을 노리기보다 손실을 줄이는 방어적 자세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은 있습니다. 정부는 에너지 비축량 확대와 공급선 다변화를 서두르고 있고 기업들도 중동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대안 루트를 모색 중입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적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책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사이의 공백은 개인이 스스로 채워야 합니다. 결국 지금 이 순간 뉴스를 보며 불안해하는 것과 실제로 한 가지라도 점검하고 움직이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폭풍이 오기 전에 우산을 챙기는 사람과 비가 쏟아진 뒤에야 우산을 찾는 사람의 결말은 다릅니다. 시계는 지금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핵심 교훈은 하나입니다. 가장 강한 힘이 아니라 가장 좁은 목을 쥔 손이 세상을 멈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골목 하나를 틀어진 세력이 초강대국도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군사력도 경제력도 아닌 지형과 위치가 만들어낸 역설입니다. 국제 질서는 교과서처럼 강한 자가 지배하는 게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자리를 차지한 자가 흔드는 것임을 이번 사태는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에너지의 99%를 바다 건너에서 들여오는 나라입니다. 호르무즈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 경제도 함께 흔들리는 구조는 지금 당장 바꾸지 않으면 다음 위기에도 똑같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 공급선 다변화와 재생에너지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과제입니다. 열린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2주의 휴전이 끝난 뒤 세상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까요? 기적적인 협상 타결로 긴장이 풀릴 수도 있고 새로운 충돌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확실한 것은 준비된 개인과 준비된 나라만이 그 파도를 버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우산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